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최대 공영방송인 KBS가 12월 26일 저녁 9시 메인 뉴스와 다음 날인 27일 오전 뉴스 등을 통해 한국의 선거제도, 투개표제도 문제와 개선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KBS는 26일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는 헤드라인 뉴스로 4개의 기자 리포트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전자개표가 왜 시비가 끊이지 않는지와 최근 해외 각국에서 잇따라 전자투개표를 포기하고 수개표로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의 이번 보도는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이상투표지 소개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4년 가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선거부정 의혹과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애국 시민들의 저항을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철저히 외면해온 현실에서 일단 이 같은 집중보도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변화이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KBS의 이번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26일 저녁 9시 메인 뉴스가 시작되자 바로 내년 총선부터 수작업 개표 추가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이미 최근 권순월TV가 보도했던 윤석열 정부와 선관위의 투개표 제도 개선 방향, 즉 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전수수개표 제도 도입 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선거부정 의혹 시비 과거 사례는 이라는 제목의 리포터와 전자개표 왜 시비 끊이지 않나라는 제목의 리포터,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수개표, 전자개표는 해킹 위험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이어지는 등 모두 8분에 걸쳐 4개의 리포트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 각 리포터의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총선부터 수작업 개표 추가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앵커가 내년 총선부터 선거 개표 절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전자개표에 더해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라고 앵커 멘트를 했고 이어서 취재기자가 선관위가 개표 절차에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총선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개표 작업 때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유효 투표지는 다시 심사 계수기에 넣고 이 계수기에서 투표지가 계산되는 과정을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만 점검합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 작업과 심사 계수기 작업 사이에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일일이 손으로 넘겨가며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겁니다. 수작업을 한 번 더 추가해 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밝힌 내용을 소개했는데 유상범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분류된 투표 용지가 집계돼서 바로 심사 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았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다면서도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작업 개표 절차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선거부정 의혹 시비 과거 사례는 이런 제목이었는데 먼저 앵커가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심사 계수기는 개표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당선자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계가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판독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라고 앵커 멘트를 했고 취재기자는 2년여 전 법원에서
21대 총선 인천 연수원 선거구의 투표용지 12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건데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온 점 등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럿 나왔다고 민 전 의원은 당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선관위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 무효소송 122건, 당선 무효소송 2건 등인데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3년여 만에 소송이 끝난 겁니다 라고 밝힌 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홍성걸 교수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좀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기계에 의해 취합한 결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이어서 취재기자는 하지만 수작업 개표가 추가되더라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경우처럼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말끔하게는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두 번째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전자개표 왜 시비 끊이지 않나라는 제목의 세 번째 리포트에서는 먼저 앵커가 전자개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기로 한 건 전자개표 과정에서 해킹이나 기계 오작동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라고 앵커멘트를 했고 담당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 2, 3, 4, 5 5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실제 상황에서의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장치의 오작동 가능성도 항상 제기됐던 일입니다. 오작동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사용이 많은 미국에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발견된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해야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라고 보도한 뒤 정보 전문가인 김성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코멘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전자투표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연구비를 투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고 김성주 교수는 말했습니다. 취재기자는 마지막으로 또 투개표 과정과 별개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해킹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함께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라고 세 번째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KBS의 이번 집중보도 4개의 리포트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리포트가 마지막 4번째 리포트일 겁니다. 제목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수개표, 전자개표는 해킹 위험, 이런 제목의 리포트에서 앵커는 앵커멘트를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일찍이 전자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도 다시 예전처럼 기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 때문입니다. 라면서 취재기자가 해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담당 기자는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소개한 뒤에 프랑스에서는
566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집계됐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득표수를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선거법엔 개표 참관인들의 업무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일부 재외국민 상대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우려가 정보기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프랑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독일도 전자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라고 독일과 대만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의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원목 교수는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담당 기자는 이 밖에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라고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마지막 리포트는 시청자들에게 아마 상당한 충격,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에 뭔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동안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전달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히 외면해왔던 한국 언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터져나온 KBS의 이번 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KBS의 이번 집중보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 나섰던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몇몇 인사들의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앵커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4.15 총선 후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을 냈고 또 국토보안 상임대표로서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경욱 전 의원은 KBS가 톱뉴스로 부정선거 의혹과 대책을 무려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라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짧지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KBS에 바란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가라는 희망을 주었다. 이제 시작이니 본격적인 보도를 바란다. 부정선거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웨더 카르텔을 방영해주기 바란다.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는 이 영화를 본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장시정 전 카타르 주재 한국 대사는 KBS가 부정선거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8분여 방송했네요. TV조선이나 채널A도 하지 못한 겁니다. KBS가 이제 달라졌다는 걸 확인해 주었습니다라면서 우선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절차를 도입한다는 게 요지인데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 선관위 선거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인정했고 미국의 사례를 인용. 63대 36이라는 일정 패턴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민경욱 의원 주장을 인용해서 인정. 독일, 프랑스의 수개표 재도입 사례, 특히 대만이 중공의 개입을 우려 수개표로 바꾼 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라면서 이제부터 부정선거 투쟁의 물꼬가 확 트일 것 같습니다. 정부와도 협의했을 것도 같고요. 부정선거 사범들 모두 사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병화 전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는 12월 26일 KBS 9시 뉴스에 부정선거 문제가 톱뉴스로 나오는 것 자체는 감동적이네요. 이를 계기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전자개표기를 고철로 폐기토록 아우성쳐야만 합니다라면서 부정선거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인데 이런 것은 전혀 터치하지 않으니 암담합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지가 4, 5일간 외박한 후 개표되면서 투표함이 통째로 바뀌는 등 문제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겠지요라면서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해서 조작범들을 분쇄해야만 자유대안이 살아납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 폐기를 더욱 소리 높여 외치십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ROTC 애국동지회의 김재수 전 회장은 세상이 바뀌긴 바뀐 모양입니다. KBS가 9시 메인뉴스에 4꼭지나 대대적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보도를 하다니 감격스럽습니다라면서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그동안 4.15 선거 부정의혹 진상규명운동을 벌여온 각계 애국 세력, 본인을 포함한 각계 애국 세력들의 고생에 대한 뭔가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감상을 밝혔습니다. 또 교사 출신으로 역시 4.15 총선 선거부정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강호식 님은 KBS 9시 뉴스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무려 8분 동안 탑뉴스로 다뤘다.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의식을 심어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부분이 여러 선진국에서 전자개표기 해킹 우려로 오래전에 수개표로 전환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앞으로 몇 달 동안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 제조기인 것을 강조하며 전자개표기 폐기하고 100% 수개표로 하자고 줄기차게 외쳐야 되겠다. 어쩌면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KBS의 이번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미영 VON 대표는 KBS가 재검표 때 나온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오염 투표지 언급을 안 하고 보도하는 이상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진짜 투표지는 불태워지고 재검 때 나온 것은 새로 제조된 것이다. 왜 이 진실을 피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 대표는 또 KBS가 배춧잎 투표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면 기묘하게 핵심을 피하는 허장성세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핵심은 4.15 수사입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와 통합 명부 작성과 공개에 있습니다. 즉 법만 지키면 됩니다라면서 수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서 제조되는 가짜 투표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KBS의 이번 보도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 면에서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아직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회장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더구나 KBS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언론계에도 영향이 여러 형태로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등을 아예 외면해왔던 대다수 언론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KBS 이번 보도는 의미가 있었다. 미흡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